상속이 정말 싸움이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30억 넘으면 싸우고 50억 넘으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으면 법정에서 본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예전에는 뭐 5억 정도 내어서 아니 무슨 상속세를 내가 내겠어 이랬지만 요즘은 그게 막 15억까지 올라가니까 예. 집 한 채만 서울 수도권에 있어도 사실 상속세 내는 대부분의 인원세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3일장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해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자산이나 부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또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이 상속세 폭탄 맞고 또 2차적인 슬픔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상속세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속세 전문가셔서 그런지 이 무료 상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는데 어떤 걸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상속 이후의 절차나 그다음에 얼추 상속세 얼마 정도 나올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태어나서 한두 번밖에 경험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거의 2,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40대 젊은 사업가분이.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가정주부니까 내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막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네. 아들은 이제 중2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런 거라도 제가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야겠다. 네. 그래서 무료 상담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그 슬픔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상속세 폭탄 안 맞기 위해서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맞아요. 아주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장례식장 영수증부터 챙기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제 영수증 당연히 주는데 네. 이거 뭐 영수증을 버려버리시는 경우가 예. 있어요. 물론 이제 가면 다시 발급은 해주는데 그것도 상속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비용 같은 경우 제가 하도 많이 보니까 느꼈는데 한 7, 800에서 적으면 네. 많으면 한 1,500만 원 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인정 받으시는데 지금 세법에서는 1,0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도 아예 영원이어도 500만 원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세 매길 때 그 1,0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제하고 상속세 매긴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 장지나 이렇게 수목 이런 거 하실 때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비용도 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또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제발 상속인 중에서 이런 행정 업무가 좀 익숙한 자녀가 있을 거예요. 보면 사무직을 했다거나 네. 좀 페이퍼 잡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사망 신고를 하실 때는 이제 시군구청이나 뭐 주민센터, 뭐 인터넷도 다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좀 가라. 왜 오프라인으로 가냐면 가자마자 이제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럼 네. 사망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망 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예요. 네.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꼭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차적인 슬픔에 빠지지 않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문서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뭘 원스톱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19가지 사항.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걸 알려주는데 딱 그 신청을 하자마자 이분에 대한 재산, 그 다음에 채무를 알려줍니다.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바로 주는 게 뭐냐면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내역 줘요. 우선 부동산 내역 쭉 줍니다. 아, 아빠가 이런 부동산이 있었어? 이런 분도 진짜 있으세요. 숨겨둔 재산이 의외로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의외로 네. 나오시더라고요.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은행에 잔액이 얼마 있다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네. 모든 상속인들이 말 그대로 그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돼요. 이게 대리인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가야지만 돼요. 그리고 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분이 나머지 분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한 명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네. 그러니까 21일 만에 알아냈는데 그 각 지점이랑 본점 들리는 데만 해도 2, 3주 훌쩍 지나갑니다. 6개월이나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아, 금방금방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꼭 제가 진짜 강조하는데 네. 제발 휴대폰을 없애시면 안 돼요. 그 최소 비용으로라도 유지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번호를 승계받을 수 있거든요. 승계받아서 왜냐 번호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크게는 저는 예전에 2가지였는데 요즘 3가지가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요거가 생기게 된 이유가 좀 많이 울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자녀를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손주를 이렇게 찍었구나. 그때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고를 알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해외에 계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고를 알리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최저요금으로 해라. 세 번째가 이제 사실 행정적으로 중요한데,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었던 사람은 안 나타나요. 장례식장에 안 옵니다. 네. 네, 안 오고,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사람은 갑자기 오겠죠. 더 큰 액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좀 필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메신저나 네. 문자나 전화로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는 게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했는데 부채가 훨씬 많아요. 이러면 상속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상속 개시를 3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 좀 해라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신고 기한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채권 채무 관계를 따져봤는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채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채를 꽤 쓰셨다.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걸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받을 재산은 60억인데 채무가 60억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모른다. 네. 그러면은 우선 한정 승인을 걸어놓고 빚이 50억이었다. 그럼 10억은 가져가는 거고. 네. 근데 빚이 60억보다 높으면 뭐 70억이었다. 그러면 내 재산, 내가 받는 상속 재산만큼만 채무 변제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승계받지 않는다라고 네. 결정 내리는 거. 이걸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2차적 슬픔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배우자랑 뭐 자녀 2분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배우자 제외하고 자녀 2분은 상속 포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아랫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주로 넘어가고, 손주들도 다 상속 포기라면 갑자기 형제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속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그 세대에서 한정 승인을 받아서 그 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 상속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일 거란 말이죠. 그럼 부동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인, 그리고 상속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문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 메인이죠. 대한민국 이제 주택에 대한 상속이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절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주택 한 채와 현금 한 2, 3천만 원, 그리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건 많지는 않으시고, 자동차도 소박하게 한 채 정도 있고.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는 뭐 5억 정도 내어서 무슨 상속세를 내가 내겠어 이랬지만, 요즘은 그게 막 15억까지 올라가니까 예. 집 한 채만 서울 수도권에 있어도 사실 상속세 내는 대부분의 인원세 포함됩니다. 사실 뭐 얼추 통계로 나온 거로는 서울 수도권에는 집 한 채 있다 그러면 40~50%는 상속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택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첫 번째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주택수가 몇 채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 채일 거니까 네. 한 채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그 한 채를 상속받을 때 상속인들의 주택수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분을 받으면 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상속의 지분을 1%라도 받으면 이게 청약 관련된 법상 당신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적격자가 되고 나서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누군가에게 뭐 양도하거나 그러면 가능은 하지만, 그 지분을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문의가 이제 취득세 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취득세를 거의 3분의 1로 낮아집니다. 0.96% 정도 받는 건데, 유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을 받으면 2.96%,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3.16%거든요.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취득세 받자 얼마나 되냐. 근데 취득세가 이게 감면 받으면 1,000만 원인데 감면 못 받으면 막 3,0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3명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각각 3분의 1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33, 33, 34를 받아라. 왜요? 무주택자가 다른 유주택자보다 지분이 1%라도 더 많으면 네. 전체를 무주택자로 봐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무주택자 취득세로 1,000만 원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었을 경우에는 얼마? 아니었을 거는 한 3천만 원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지분의 1% 차이는 사실 양도 금액으로 하면 미비할 테니까. 네. 그러게 유주택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좀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취득세를 좀 절세해야 되지 않겠냐. 예. 가장 기본적인 탭입니다. 이거. 보통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무료 상담할 때 그 세액들을 대충 다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를 왜 미리 말씀드려야 되냐면 네. 상속이 정말 싸움이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30억 넘으면 싸우고 50억 넘으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으면 법정에서 본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이게 민감해져요. 감정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상속이 일어나면 오빠 그때 더 받았었잖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도 미리 준비를 하고 이 정도 내겠구나라고 재원도 마련하고 네.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된다.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배우자 상속 공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잘 알아야지 맞아요.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배우자가 있고 나서 돌아가신 상태면 배우자에겐 기본으로 5억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최대 30억 원까지 네. 법정 상속 비율과 실제 준 걸로 이제 좀 따져보게 돼 있거든요. 결국 법정 상속 지분으로 따져봤더니 어머님한테 맥스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뭐 15억 원이다. 그러면 15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5억 원이었다. 네. 어머니가 그 5억 원으로 전부 다 상속세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인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그렇죠. 대해서 부과되는 예.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은 상속세를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15억 받으면 15억까지는 상속세 내도 되는데 5억 정도 다 내버려서 배우자의 재산도 낮춰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후에 배우자가 금방 또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또 세금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금 연에 거의 2만 명씩 내기 때문에 그 비율도 돌아가신 분들의 거의 7%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 뭐 한 1, 2% 상위 재산가만 내는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보편적인 세금이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려면 그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 어떤 협의 분할을 거쳐서 배우자 몫의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해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직접 다 가져가면 돼요. 계좌이체로 얘를 가져가면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지출만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슈가 있으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에 어머님에게 5억 줬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 자금을 뭐 자녀가 몰래 빼서 쓴다거나 이러면 상속세 세무조사 때 다 걸려요. 왜냐하면 상속세 무조건 세무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딱 그 상속세만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증여받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상속세에서 증여세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증여를 예전에 이제 증여를 했었다. 2억을 증여를 했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막 결혼했었을 때 네. 신혼일 때 전세자금이나 주택 사라고 줄 수 있거든요. 그럼 2억 줬어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 안 오니까 나 끝났다. 안 걸렸다. 근데 이분이 이제 9년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 재산에 이 증여한 걸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10년치를 칼같이 봐요. 그래서 은행에 갈 때 제가 아까 은행 예금 잔액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상속인분들이 은행 갈 때 저는 그걸 무조건 말씀드려요. 10년치 계좌 내역을 무조건 엑셀 파일로 다 받아야 된다. 어떤 것도 받냐? 폐쇄된 계좌도 받아야 된다. 왜냐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폐쇄를 한 거예요. 평생 쓰던 계좌를. 하지만 나머지 7년간은 그 내역이 있을 테니까. 네. 그다음에 정기 적금이 뭐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다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자녀 이름 앞으로 청약통장 2만 원 넣어준 거 10년치 24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추징이 일어났어. 증여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9년 11개월 28일 전에 네. 3억 원을 전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 냈었던 증여세랑 그 가산세가 100%가 넘어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0년 하면 거의 한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한 1억이에요. 증여세만. 그게 이제 다시 상속세에 얹어져서 상속세 적게 낸 거 더 내고 가산세 또 붙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 당시 2억 7천 정도 증여를 했었는데 이걸로 2억 4천 정도. 세금만요? 예, 세금이 나왔어요. 결국 10년치 내역을 칼같이 보기 때문에 이 내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계좌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6개월 아주 짧은 겁니다. 그 10년 안에 그 증여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증여세를 냈다 하면 그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로 낮은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재산을 다 따져봤더니 상속세는 50%의 세율 구간인 거예요. 높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를 얹어서 적게 냈네요. 40%? 40%를 더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일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안 지나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요. 그게 너무 이제 긴 시간이라서 네. 이게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입법이 되진 않아서. 아니면 증여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부모님께 뭐 보약을 지어드리든 맞습니다. 영양제를 갖다 드리든 부모님 좀 최대한 오래 살게 네, 맞습니다. 효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상속인은 10년인데요. 이게 또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인 게 며느리. 맞습니다. 사위? 며느리. 근데 이상하게 사위 며느리가 다 안 줘요. 그래서 누구 주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냐면 손주. 손주는 또 상속인 이외의자예요. 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네. 손주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라서 손주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를 주라고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속세 통계적으로 보면 80대 이상이 50% 이상이에요. 그분들 손주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사회에 그 마중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주한테 증여를 좀 많이 해라 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여 같은 경우는 자녀가 받았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줬다면 5천만 원을 제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증여세를 물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속세에 더해질 때도 그 부분만 더해지는 거예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얹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기존에 2천만 원에 대해서 냈던 세금 있으실 거잖아요. 네. 10%의 세율 구간이니까 아마 200만 원 정도일 건데 그걸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증여로 얹어졌던 부분의 세율은 50%다. 그러면 차액이 더 클 테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상속세를 줄이려면 일단은 내가 물려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줄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기준 시가로 받으려고 하겠네요. 네, 감정평가는 맞아요. 확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걸로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동네에 아버지가 상속 준 게 뭐 84 타입이다. 앞동에서 84 타입이 뭐 한 10억에 팔렸다. 네. 그러면 그 가액을 끌고 와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걸 못 해요. 근데 요즘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뭐 빌딩이나 나대지나 뭐 전답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받을 때 사실 낮게 받고 싶으니까. 왜냐면 당장 상속세는 유동성이 안 도는 세금이잖아요. 네. 양도 같은 경우에 내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겠지만 상속세는 부동산만 온전히 무상으로 받는데 세금이 몇십억 나오면 네. 이 돈 어떻게 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가액들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시가로 많이 받으시려고 했었어요. 네. 그걸 그동안 좀 봐줬었는데 25년도부터는 그게 아주 좀 엄격해졌어요. 상속세를 낼 때는 나는 낮게 내고 싶으니까 감정평가를 이제 낮게 하고 네. 싶겠지만 그 근처에 신축하고 있는 만약에 빌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겠네요. 거기 이제 대출 받으려고 감정을 높게 할 테니까 그게 있어버려서 이제 그게 인정받기 때문에 네. 감정가격이 아주 껑충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은 기준시가가 10억, 20억만 돼도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사실 더 높아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부동산 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그럼 상속세 안 내겠네요 하다가 갑자기 국세청에서부터 연락 받아가지고 상속세 내셔야 돼요. 감정평가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동에서 10억 팔렸다라고 거기서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 10억에 대해서 내야지 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그 앞동이 로얄층, 로얄동이어서 10억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27 대책 같은 부동산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내 거는 9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우선은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정평가를 꼭 한번 해봐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이었나요? 부동산 한창 불장일 때 그 매매 대신 증여하는 맞습니다. 분들 많았잖아요. 강남에서. 네. 네.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증여는 사실 계속 많은데 근데 요즘 결론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힘들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유사한 케이스를 했었어요. 2017년도에 좀 그때도 부동산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26억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여세랑 취득세도 상당했어요. 다 합치면 9억 정도?
상당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거 가격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라도 내더라도 하겠다. 근데 그 부동산이 지금 최근에 봤거든요. 한 60억대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68억이었어요. 근데 68억에서 지금 진행하면 증여세랑 취득세 계산 얼추 해보니까 32억이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네요. 취득세도 못 낼 것 같은데. 그거 취득세도 오네요. 그 취득세 중과세 나면 9억 나오거든요.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요즘은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2017년 파리 대책 나왔을 때는 네. 그래도 아파트가 10억도 좀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급여로 좀 감당할 만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문의 와도 제가 말씀 먼저 들어요. 자녀가 한 3억은 있냐 기본적으로. 3억이 없으면 이거 취득세도 못 낼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 왜냐? 너무 헤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좀 힘들다라고 좀 결론을 많이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주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냥 현금 증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증여는 하더라도 이 자녀가 세금을 낼 수 있는지를 꼭 따져 보고 나서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럼 자녀가 감당을 못 해요. 네. 결국 그 세금도 대신 내준 것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또 나와요. 네, 오늘은 참 상상하기 싫은 일이긴 하지만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이 상속세 같은 2차 슬픔과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장원 세무사께 들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다시 보기 하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다른 슬픔에 빠진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장원 세무사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